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눈, 코, 입, 표정이 없어도 뒷모습은 솔직합니다. 뒷모습에는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쌓아올린 수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찬찬히 봐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하다면 한 번쯤 그 사람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뒷모습이 남긴 무수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은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직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다른 건축회사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력서 쓰기를 포기하고 중고 오토바이를 사와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배달했고 예상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은 작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유튜브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 남편은 코인 관련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소액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법 수익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냐고 물었더니 어느 코인 유튜버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 포지션과 반대로 매매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진짜였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수익을 맛을 보더니 더 많은 돈을 끌어다가 투자했고 그러다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후 빚을 내서 한 번의 손실을 만회하겠다며 50배, 100배의 레버리지 투자까지 했습니다. 결국 원금은커녕 감당하기 어려운 빚까지 지게 된 겁니다. 남편은 대출 이자를 내기도 힘들었는지 저 몰래 여러 곳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었는지 결국 저한테 빚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이혼하면 남편의 빚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남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건지 걱정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코로나 팬데믹 때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에 이르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코인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어서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연자분은 남편의 빚 때문에 이혼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채무가 많은 경우죠. 이혼하게 되면 남편의 채무 같이 갚아야 하는 걸까요?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건데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의 수반에서 부담한 채무인 경우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한 적극재산이 현재로서는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채무 부담 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혼인 중에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모아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지게 된 빚이 일상 가사와는 무관한 투자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수익이 났을 때는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손해가 나면 분할이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남편 입장에서는 나 혼자만 잘 살자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같이 잘 살려고 그랬던 건데 나 혼자만 빚을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남편의 주장은 자신이 했던 채무 부담 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이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투자를 하게 된 경위는 뭐였냐. 또 그리고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얻기는 했는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사실은 있는지, 당시 객관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수익 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당시 남편의 채무 부담 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인정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활비 대출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내 사연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투자에 실패하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셔서 추가로 생활비 대출까지 받으셨다는 건데요. 사실 사연자분은 애시당초 남편이 투자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추가 발생한 채무기 때문에 이게 다 남편 때문인데 내가 왜 갚아야 하나 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생활비로 지급돼서 지출된 부분이 명확하고, 그렇다면 해당 대출금 채무는 일상 가사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연자분도 결국 분담해서 같이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부부가 이혼할 때 나눠 가질 재산은 없고 이제 갚아야 할 빚만 가득하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빚도 나눠 가지자라고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 재산 분할은 나눠 가질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다면 재산 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적극 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 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 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소극 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 분할의 경우라고 해서 당연히 재산 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소극 재산의 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 분할을 한 결과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이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서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을 정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재산 분할할 때 재산을 다 정하고 각자 기여도를 정한 다음에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소극 재산, 그러니까 빚을 분할할 때도 적극 재산 분할할 때처럼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는 이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 관계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에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에 대한 배려 같은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산 분할에 의해서 만약에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채무 초과 상태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기존의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이나 장래의 전망 같은 사안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시고요. 그래서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나 분담의 방법 등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기여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협의 이혼할 때 이 채무에 대한 책임 누가 얼마 부담한다 이렇게 약정을 통해서 이제 채무 분담을 정할 수도 있을까요? 네, 채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협의는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을 하면서 이걸 전제로 해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이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이후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까지 모두 이루어져야만 이 기존에 작성된 채무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해서 이제 재산 분할로 채무의 분담을 정해야 되는 경우에 두 사람이 협의를 하셔서 누가 분담할지를 정하셨다면 이건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어떤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이혼 청구의 소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이 기존의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협의 이혼까지 잘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채무는 일반적으로 개인 채무이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 그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 대출 같은 경우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부부가 이혼할 때 적극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빚을 분할할 때는 부부의 그 재산 형성의 기여도만 고려하지 않고요. 채무의 경위와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할지를 계약으로 정했다라고 하면은 그 협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일본 교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찾는 여행지죠. 일본 여행 대표지라고 할 수 있는 교토시가 호텔과 여관 투숙자에게 부과하는 1박당 숙박세 상한액을 기존 1,000엔에서 10,000엔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200원에서 92,000원으로 오른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교토시는 2018년 10월부터 1인당 1박 숙박 요금에 따라 200에서 1,000엔의 숙박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현재 숙박세는 1박 숙박료가 1박에 20,000엔 미만이면 투숙자가 내야 하는 돈은 200엔입니다. 숙박료가 20,000엔 이상 50,000엔 미만일 경우에는 500엔, 그리고 숙박료가 50,000엔 이상인 경우에는 1,000엔입니다. 교토시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환경 정비를 위해 숙박세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3단계인 현행 숙박세 체제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요. 1박 숙박료가 100,000엔을 넘으면 숙박세 10,000엔을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급 숙소에 묵는 여행객은 지금보다 대폭 오른 숙박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토시는 이 같은 숙박세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4달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고 개정안이 가결되면 내년부터 새로운 숙박세가 적용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페이지의 미안해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